Previously.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불리한 이슈라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건 뭐 간단하거든요. 성남시장이 시장실을 빌려준 거예요. 프로 도박꾼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돈 6,300억을 놓고 도박을 한 거란 말이죠. 대선 전에 과연 실체라고 하는 게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유동규까지는 어차피 밝히겠죠. 비용은 공공화하고 이익은 이익을 사유하고 사유화하는 이런 방식의 거버넌스 이런 걸 짚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대안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넘어간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모아져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장동 의혹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발사주 의혹, 그걸로 좀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면접하실 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이제 여당의 공작 정치다 이렇게 몰아붙이시거든요. 이렇게 몰아가면서 피해 당기는 게 잘못하는 거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윤석열? 일단은 분명한 건 뭐 손준성이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물증도 있고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나는 모르지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 갑자기 이게 뭐 조작이고 공작이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오히려 의심을 사는 거죠. 왜 저렇게 오버를 할까? 그래서 그런 식의 반응하는 것보다 뒤늦게 나중에 자기들도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멋있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르켈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모든 책임은 나에 있고 나한테 책임을 물으라 그러거든요. 총리가. 네. 근데 그걸 딱 보면 사람들은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뢰하지. 너무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정치인들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비판을 했죠. 지금 실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게 이걸 실수라고 봐야 될지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어이없는 말을 해서 좀 쌓아놨던 점수를 계속 까먹는 네.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고 뭐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치매 문제 이런 것들은 이분이 그 폴리티컬 커렉트니스가 아직 없구나. 정치적 올바름에 정치적 대한 올바름에 개념이 대한 인식이 없다. 좀 없다라는 네. 걸 알 수 있고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도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청약통장 이런 것은 사실은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몰랐겠어. 그게 아니라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만들 일 없었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지. 정치인들은 항상 요만큼 트집이라도 잡아서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넘기면 되는데 내가 그 치매 환자니까 끌고 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면서 열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약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 다음 정권이 그래도 지금 정권 봐서 요만큼은 나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다가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확신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국민의힘 면접관 하셨을 때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후보 지지하셨던 분이라면서 이렇게 불만을 소리를 토로하기도 하는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지지하신 적이 그런 있어요? 적 없고 내가 웃기는 얘기는 자기 대선 출정식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윤석열 씹었거든. 그때 윤석열 비판한 부분 딱 또 그 비디오 클립으로 써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써먹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씹어줄까 하다가 그냥 봐줬죠. 그냥. 귀찮아진 이런 것들. 주변 사람한테 누구 찍을지 다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유승민 후보가 왜 안 뜨냐.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막 이러는데 왜 안 뜨느냐라고 하면 스케일이 작아요. 그 옛날 그 대선 때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막 꼬치꼬치 이거저거 막 따지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제 생각에는 제가 우리 요거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방 먹인 거거든요. 대통령이다라는 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만 해내고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만 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보는 건데 질문하는 것도 항상 이렇게 퀴즈 내듯이 하잖아요.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유승민도 대답 못해요. 아까 그냥 넘어갔다 그러시더니 기분 나쁜 게 지금 표출되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자기 출정식까지 가가지고 사실은 그때 나는 그걸 뭔지도 모르고 간 거거든요. 출정식인지 모르고 가신 무슨 거예요? 포럼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갔더니 자기 출정식이더라니까 내가 좀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참아줬는데.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는 그 골수 좌파들이 저기 앉아 있다 그러면서 또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아니 벌써 좌파니까 그 자리에 갔지.
좌파인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레드 팀으로 간 건데 뭐 그 딴소리를 하고 있냐면 내가 처음에 갈 때부터 그거거든. 나 굉장히 까칠하게 할 것이면 이 편 저 편 안 가리고 모두 다 까칠하게 할 것이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네. 누구 편 들었니 안 편 들었니. 아니 그런데 당으로도 불만이 많이 제기됐나 봐요. 왜 좌파들을 불렀냐. 그래서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제가 진중권 교수는 선정 안 했고요. 아 그래요? 예. 다른 의원이 부르고 이준석은 날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니들끼리 뭘 얘기를 하냐. 어차피 본선에 가면은 이런 질문들 받을 테니까 한번 그 시험 삼아서 강하게 해보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다 그냥 빨갱이들로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느 팀이든 간에 캠프에 반드시 레드팀을 끼워넣어라. 그래서 공약이고 뭐 발표문이고 뭐 하면은 항상 점검을 받아라.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그렇죠. 위해서는 레드팀의 존재가 반드시 반드시 있어요, 필요하다. 두 사람은. 그걸 늘 제가 주문을 해왔거든요. 그냥 자기 세계 안에 갇히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틀 동안 면접을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그래도 이 후보가 제일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절반 정도는 아예 거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선이 올림픽입니까?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게. 솔직히 말하면 그 중에서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한 사람은 5명 정도예요. 5명 정도고 나머지는 뭐 형편없어요. 그 5명이 누구예요? 뭐 윤석열이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있고, 그 다음에 유승민 있고, 그 다음에 원희룡, 그 다음에 하태경, 뭐 요 정도고, 나머지 분들은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거기 4위 경쟁이 뜨겁거든요. 4위가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저는 같으신 거예요? 원희룡 씨가 되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태경하고 또 누구예요? 유승민하고는 코드가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선이 좀 다채로워지려면 원희룡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희룡 씨가 개인적으로 제일 잘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또 그 이준석 대표하고 막 이렇게 그 휴대전화 막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좀 이미지를 구긴 그런 좀 측면이 구겼죠. 있었잖아요. 그게 좀 실책이었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가장 좋거든요. 언론에서 칭찬받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언론에 욕먹는 거고, 제일 최악의 언론에서 관심 안 가져주는 거. 무풀. 선풀 악풀도 아니고 그쵸. 무풀. 네. 아마 그랬는데 거기에 자기 이미지 좀 깎아먹은 측면이 좀 있죠. 그 사건처럼 사고치지 말고 뭔가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약간 도발적으로 좀 탁 던지는 요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번에 홍준표 딱 몰아칠 때 무섭게 몰아치니까 괜찮잖아요. 홍준표 탈탈탈탈 털리잖아요. 근데 2030들이 최근에 이렇게 홍준표 후보한테 막 좋다고 지지하는 그 현상은 왜 그런 것 같은 같아요? 현상이죠. 포퓰리즘이죠. 근데 홍준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약이 없어요, 실은. 쉽게 말하면 전문가 집단에서 만든 공약이 아니라 사실 정치 슬로건 차원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수 200명으로 줄이겠다. 이건 정치 혐오 감정이잖아요. 우리 국민들 와 맞아 국회의원들 다 줄여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퓰리즘적인 거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서 딱 던지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병제하자? 그러면 언제까지 전화 안 할 겁니까?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번번이 막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아주 벌써 좌파들이 좌파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오류거든요. 아주 그런 드립을 치는 거 20대들은 달랐어 뭐 이러면서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만든 공약을 갖고 나온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좀 진지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게 지금은 당장 2030인데 2030이 남자만 있나요? 동일한 수의 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태도 가지고 2030이 어필하는 거, 이런 코드 가지고는, 그러니까 드립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선은. 이대녀들은 확실히 국민의힘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당을 이번 대선에서 지지할까요? 이대녀들은 지난번에도 재보선 때도 20, 30대 여성 쪽에서만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안희정, 그 다음에 오거돈,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데도 2030들이 볼 때는 성추행 지자체장을 가진 당보다 더 문제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아주 특정 그룹만 타겟팅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패착이죠. 그러니까 2030인 남자들이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갖다 여성들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설득해낼 줄 아는 게 진짜 정치인이고 큰 정치인이죠. 그런 정치인 근데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요. 노무현이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다음 나한테 유리한 것이 있고 불리한 게 있을 때는 항상 불리한 것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철학을 가진, 그러니까 전투에서 패배하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다
일단 국회의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가 됐어요, 지금. 지금 사실 민주당도 제대로 된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중도층, 무당층의 비율이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당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고 그 당이 그냥 망했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대깨문 중심, 그 다음에 김어준이나 선무당이 있잖아요. 이해찬이 상황 노릇을 하고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죠. 거기 다음에 그 이른바 친문 의원들, 강성 친문 의원들 자신들의 당내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먹고 있거든요.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거 친문 쪽에서는 보류하자고 그러는데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강행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걔들이 더 맞섰다고 그래요. 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문 중에 주류들은 오히려 이낙연 쪽에 좀 많이 붙은 것 같고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충성으로 더 했던 이 강성들이 몽땅 다 이재명 쪽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항상 자기 지지층들을 정치적으로 흥분시켜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개혁의 사도야.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게 몽땅 토착 외구고 뭐 기득권이고 뭐 수구 세력이고 그 이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 그 역사적 사명감. 그래서 계속 개혁뽕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 모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 개혁 뽕을 넣는데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개혁하려고 하는 게 내가 이제 이준석 체제를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젊어지는 게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 국민의힘이 그 보수 정당이 개혁되기를 바래요. 근데 이 개혁이다라는 것에 막연한 상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연하게 뭘로 간 거냐면 젊어지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젊어지자. 젊은 사람이 하면 좀 낫겠지. 낫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라는 겁니다. 뭐 그럼 여긴 길이 있나요? 진정 교수가 보시기에. 그래서 그 해법이 역할을 있나요? 누가 했어야 되냐면 윤석열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중도를 아우르는 그렇죠. 개혁을 그 역할을 하는 역할. 과연 했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싸움질부터 했거든요. 이준석 측이랑. 그래서 결국 척을 지니까 이 2030들이 어디 가서 붙으면 홍준표로 다가 옮겨간 거예요. 그 캠프에서 내놓는 메시지들은 나쁘지 않아요. 안보 쪽에서도 여권의 유승민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뭐 이런 애들이 핵공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파퓰리즘이잖아요. 그때 거기 선을 좀 긋잖아요. 핵공유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긋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페미니즘 공격을 딱 했을 때 바로 이제 사과를 하잖아요. 반성합니다라고 반성합니다 그랬죠. 어. 반성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수용하는 태도를 수용하는 보인다.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건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중도층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마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 책 써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어른이 없고 혹시 윤석열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당신이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진중권 전 교수 와서 우리 캠프에서 레드팀 해달라. 캠프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레드팀 해달라고 언제든지 달려가 씹어줄게요. 그건 잘하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5달 정도 남은 거예요. 공과를 몇 대 몇으로 나눈다면 공과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 국민들이 잘하는 거지. 눈을 씻고 봐도 뭘 잘한 거를 얘기를 못하겠다. 예.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학교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서 이제 연주하고 연구하고 그 아카데믹한 야심이 있고 기체의학에 대한 내가 논문을 썼거든요. 고딩 이야기 이런 것들 5가지 감각. 그래서 감각론 역사. 지금 너무 신나 보이세요. 이거 하셔야 되겠네요. 거긴 진짜 창조적인 영역이니까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니까